20세기 한국 소설 10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황순원 김동리 외 개용묵의 백치 아다다는 벙어리이자 백치인 아다다가 지참금 논을 들고 시집가 처음엔 대우받지만 남편이 돈을 벌고 첩을 들이면서 학대받고 쫓겨난다. 친정에서도 천대받던 아다다는 자신을 아껴주는 수롱이와 함께 섬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수롱이가 땅을 살 돈을 모으자 돈이 불행의 원인이라 믿은 아다다는 그 돈을 바다에 버리고 분노한 수롱이에 의해 바다에 던져져 생을 마감한다. 개용묵의 별을 헨다는 해방 직후 만주에서 아버지의 유고를 모시고 돌아온 나와 어머니가 서울에서 1년 넘게 방 한 칸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야기다. 친구의 제안으로 일본인의 집을 빼앗아 살 수 있었지만 남을 내쫓을 수 없어 거절한다. 결국 이북으로 가려 하지만 서울역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도 이남의 기대를 품고 내려온 현실을 알게 된다. 주인공 모자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텅 빈 대합실에서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김동리의 무녀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경주 근방 시골 마을에서 무당 모아는 벙어리 딸 낭이와 살아간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 우기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어머니와 종교적으로 대립한다. 모아는 우기에게 예수 귀신이 들었다고 여기고 우기는 어머니와 누이를 위해 기도한다. 어느 날 모아가 성경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우기가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우기는 끝내 숨진다. 이후 모아는 구슬하다 강물에 빠져 죽고 낭이는 아버지를 따라 무녀도를 그리며 살아간다. 이 작품은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갈등이 빚은 가족의 비극을 그린다. 김동리의 황토기는 황토골에 얽힌 용과 산맥의 전설을 배경으로 힘센 장사 억새와 유랑자 득보가 서리를 둘러싸고 무모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이야기다. 억새는 마을의 불길한 전설과 아버지의 경고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살아가고 득보는 방랑 끝에 황토골에 들어온다. 두 사람은 서리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다 분이의 질투로 서리가 죽고 득보도 상처를 입는다. 결국 두 장사는 허무한 싸움을 계속하며 저주받은 운명과 인간 존재의 허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김동리의 황토기는 황토골에 얽힌 용과 산맥의 전설을 배경으로 힘센 장사 억새와 유랑자 득보가 서리를 둘러싸고 무모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이야기다. 억새는 마을의 불길한 전설과 아버지의 경고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살아가고 득보는 방랑 끝에 황토골에 들어온다. 두 사람은 서리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다 분이의 질투로 서리가 죽고 득보도 상처를 입는다. 결국 두 장사는 허무한 싸움을 계속하며 저주받은 운명과 인간 존재의 허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김동리의 등신불 줄거리이다. 일제강점기 말 학병으로 중국에 끌려간 나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 불교학자 증기수의 도움으로 정원사라는 절에 머문다. 그곳에서 금불각의 등신불을 보게 되는데 이는 1200년 전 만적스님이 어머니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에게 바친 뒤 금을 입혀 만든 불상이다. 나는 등신불을 통해 인간의 고뇌와 종교적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 정비석의 성황당에서 현보와 순이는 산골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가는 순박한 부부다. 순이는 성황님을 깊이 믿으며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자 혼자 삶을 꾸려간다. 칠성은 순이에게 새 옷을 주며 함께 도망치자고 유혹하지만 순이는 현보에 대한 그리움과 산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 성황님의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 순이는 모든 일이 성황님의 은덕이라 믿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황순원의 별에서 어린 소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의부서머니 밑에서 자란다. 그는 못생긴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누이의 애정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누이가 시집간 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누이가 준 인형을 떠올리며 뒤늦은 그리움과 후회를 느낀다. 소녀는 별을 보며 어머니와 누이를 떠올리지만 누이가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을 끝내 거부한다.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에서 늙고 병든 송 영감은 평생 독을 지어 생계를 꾸려왔다.
어느 날 아내가 젊은 조수와 눈이 맞아 어린 아들 당손이를 남겨두고 도망친다. 송 영감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지만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독 짓는 일을 계속한다. 쇠약한 몸으로 독을 만들지만 솜씨가 예전 같지 않고 조수가 만든 독에 대한 질투와 분노도 크다. 결국 마지막으로 만든 독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쓰러진 송 영감은 아들을 좋은 집에 보내고 자신은 가마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는다. 이는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한 장인의 비극적 삶을 상징한다.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 줄거리이다. 목넘이 마을에 떠돌이개 신둥이가 나타나 굶주림 속에서 마을을 떠돌며 연명한다.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로 몰아 죽이려 하고 마을 사람들도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갓난이 할아버지는 신둥이가 미친 개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새끼를 뺀 신둥이를 몰래 도망치게 도와준다. 신둥이는 산에서 새끼를 낳고 그 후 신둥이의 후손들이 마을에 퍼진다. 신둥이는 결국 사냥꾼의 총에 맞아 사라지지만 그의 강인한 생명력은 마을에 남는다. 황순원의 학줄거리이다. 이 오전쟁 중 38선 접경 마을에서 단짝이었던 성삼과 덕재는 각각 치안대원과 부역 혐의자로 적대적 입장에 놓인다. 성삼은 덕재를 호송하며 어린 시절 함께학을 풀어주던 추억을 떠올리고 이념을 넘어선 우정과 동정심을 느낀다. 결국 성삼은 덕재의 포승주를 풀어주며 그를 도망치게 한다. 작품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는 인간애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이때 한국 문단을 빛낸 주요 작가 4분, 계용묵, 정비석, 김동리, 그리고 황순원, 이분들의 작품 세계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작가들이 그 격동의 시대를 각자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냈는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 작품들과 시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 작가들 작품에는 뭐랄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순수함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전통과 근대 사이의 갈등, 또 역사 앞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 같은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또 주요했던 논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계용목 작가부터 가볼까요? 역시 백치하다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 순수한 영혼의 비극,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백치 아다다가 지금 봐도 인상적인 게 벌써 1930년대에 그 뭐랄까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수한 인간성을 망가뜨리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네네. 주인공 아다다는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그 계산적인 세상에서 버텨내질 못하잖아요. 맞아요. 비극이죠. 네, 그녀의 비극은 그냥 한 개인의 불행, 이걸 넘어서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별을 헨다라는 작품도 있어요. 여기서는 해방 직후 혼란 속에서 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지식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별을 헨다요? 네, 그걸 보면 당시 작가가 느꼈던 어떤 중립적인 현실인식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하긴 물질주의 비판은 지금 들어도 참 와닿는 이야기네요. 다음으로 정비석 작가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토속적인 분위기의 성황당하고 또 굉장히 도시적인 자유부인, 이 두 작품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이게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좀 신기해요. 맞아요. 그 차이가 바로 정비석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성황당에서는 그 샤머니즘, 토속 신앙이 주인공 순이에게 힘든 현실을 좀 견디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낙천성 같은 거요. 아, 네. 그래서 작품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의 근본적인 갈등을 쉽게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군요. 반면에 자유부인은 완전히 다르죠. 전후에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생기는 가치관의 혼란, 또 변하는 세태 이런 걸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자유부인은 그 당시 엄청난 논란거리였다면서요. 작품 내용 자체보다도 그 논쟁 때문에 더 시끄러웠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교수 부인이 바람을 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 컸는데
사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품의 성적인 묘사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좀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허, 그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작품이었네요. 자, 그럼 이번엔 김동리 작가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문학 논쟁의 아주 중심에 계셨고 또 문효도처럼 한 작품을 여러 번 고쳐 쓰신 걸로도 유명하시죠. 김동리 작가는 해방 직후에 문단에서 그 좌익 문인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순수 문학이냐 아니면 민족 문학이냐. 그 유명한 논쟁이요? 네, 문학이 정치 이념을 따라가야 한다, 아니다.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게 팽팽했죠. 김동리는 여기서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요. 순수 문학이 곧 민족 문학이고 그게 바로 제3 휴머니즘이다. 이런 논리였죠. 제3 휴머니즘이요? 그게 뭐죠? 좌우 이념을 넘어서는. 네, 맞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서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학.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논쟁 속에서 문효도를 계속 고쳐 쓰신 거군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나요? 초기 문효도에는 아들하고 딸 사이의 어떤 근친 상간적인 모티프가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그런데 개작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약해지고 대신에 무속신앙을 가진 어머니 모화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아들 우기 이 둘 사이에 종교적, 가치관적 대립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아, 종교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갔군요. 네, 이런 변화는 그가 주장했던 민족문학론,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정신이나 운명을 탐구하려는 의지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작본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김동리 문학하면 운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황토기나 역마 같은 작품들 보면 정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체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초월 같기도 하고 참 묘해요. 정확히 보셨어요. 황토기에서는 뭐 풍수지리설까지 동원해서 운명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이런 걸 강조하고요. 역마에서는 주인공 성기가 역마살이라는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죠. 김동리는 아마 이렇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성숙,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황순원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김동리 작가처럼 황순원 작가도 작품 개작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유는 좀 다른가요? 네, 황순원 작가의 개작은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월남 이후에 겪었던 이념적인 압박 때문에 뭐랄까 반공 이데올로기를 의식한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게 작용했다는 점. 아, 자기 검열이요? 네. 다른 하나는 그냥 작가로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장인 정신이죠. 예를 들어서 목너미 마을의 개라는 작품이 있는데 원본에는 해방 직후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개작하면서 이 부분이 빠지고 생명 존중이라는 좀 더 보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로 바뀌었죠. 주제가 좀 달라졌군요. 독 짖는 늙은이나 학 같은 작품들은 서정성이 참 돋보이면서도 그 안에 깊은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독 짖는 늙은이는 정말 그렇죠. 근대화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장인의 고독과 비극을 정말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게 그렸잖아요. 마지막에 그 독하고 같이 자기 생을 마감하는 송영감의 모습은 뭐랄까 비장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정말 감렬했어요. 그리고 학은 한국전쟁이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어릴 적 친구들이 이념 때문에 갈라섰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통해 어떤 인간적인 화해나 용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죠. 좀 동화적인 설정으로 비극을 넘어서려는 시도인데 뭐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받긴 합니다. 황순원 문학을 두고 탈역사성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나요? 현실을 좀 외면한 거 아니냐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 전체를 좀 넓게 보면 초기작에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분명히 보여요. 아, 초기작은 또 다르군요. 네. 그리고 후기작에서 보이는 어떤 동화적인 세계라던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고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완전히 분리된 문학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넘어서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작가를 통해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한국 문학의 풍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순수와 현실, 전통과 근대, 또 이념과 운명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당신에게도 어떤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문학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고 또 때로는 어떻게 넘어서려고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작가들이 작품을 고치거나 주제를 좀 바꾸면서 시대적인 요구 혹은 압박에 대응했던 방식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격독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들의 이런 고민과 선택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술,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